효율적 시장 가설을 배우지 않은 덕분 2006 작년에 90세가 된 나의 오랜 친구 월터 슐로스 이야기입니다. 월터는 1956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조합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운영했는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주지 못하면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성과를 보고 나서 뒤늦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50년 전 세인트루이스의 한 가족이 정직하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찾았을 때 내가 추천해준 사람은 월터뿐이었습니다. 월터는 MBA는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956년 그의 사무실에는 파일 캐비넷이 하나였습니다. 이후 무섭게 늘어나서 2002년에는 4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서도 사무원도 격리사원도 두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동료라고는 노스캐롤라이나 미술대학을 졸업한 그의 아들 에드윈 뿐이었습니다. 월터와 에드윈은 내부 정보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외부 정보조차 가끔 사용할 뿐이었고 주로 월터가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일하면서 배운 단순한 통계 기법으로 종목을 골랐습니다. 1989년 Outstanding Investors Digest Digest가 당신의 투자 기법을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드윈은 싼 주식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기술적 분석, 거시경제, 복잡한 알고리즘 등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월터는 실제적 위험, 영구적 원금 손실로 정의, 실제적 위험이 없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47년 동안 S&P 500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따분한 종목 약 1000개에 투자해서 올린 실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몇몇 대박 종목으로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중략. 월터가 47년 동안 올린 실적이 단순히 운이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월터의 실적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시점은 1984년입니다. 당시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 Efficient Market Theory, 효율적 시장 가설이 대부분 주요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투자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주가는 언제든 명백하게 잘못 형성되는 일이 없으므로 공개정보만 이용해서는 운 좋은 일부를 제외하면 공개정보만 이용해서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실적을 얻을 수 없다고 이 이론은 가정합니다. 23년 전 내가 월터를 언급했을 때 그의 실적은 이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고도 중요한 반증이 드러났을 때 학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월터의 실적을 분석해서 그들의 소중한 이론을 검증해 본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수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성서만큼이나 확실한 것처럼 계속 신나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효율적 시장 가설에 무례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재무학 강사가 교수로 승진할 가능성은 갈릴레오가 교황으로 선출될 가능성만큼이나 희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학생이 모든 주가는 항상 올바르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명백하게 틀리지는 않았으며 올바르며 주식 가치를 평가해도 소용없다고 배운 다음 사회로 배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월터는 계속 시장 실적을 뛰어넘었는데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잘못 배운 덕분에 한결 쉬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친다면 해운업자는 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월터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이 그의 투자조합 고객들에게는 천만다행입니다.
버크셔의 후계자 조건. 2006년. 전에도 말했지만 버크셔에는 나를 대신해서 CEO가 될 탁월한 후보자가 3사람이나 있습니다. 이 사회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누가 CEO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3사람 모두 나보다 훨씬 젊습니다. 이사들은 후계자가 나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후계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력은 이렇습니다. 한때는 투자 업무를 찰리가 대신할 예정이었고, 더 최근에는 루 심프슨이 대신할 예정이었습니다. 루는 가이코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장기간 탁월한 실적을 기록한 투자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겨우 6살 젊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면 단기간은 그가 나를 대신해서 탁월한 실적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10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나는 찰리와 루의 도움을 받아 이사회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나는 대규모 포트폴리오 운용 능력을 갖춘 젊은이를 고용할 것이며, 때가 오면 그가 내 뒤를 이어 버크셔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선정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후보자를 확보할 것입니다. 적임자를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 실적이 뛰어난 사람 중 똑똑한 사람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투자에 성공하려면 훌륭한 최근 실적과 지능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이상하고 심지어 기괴한 형태까지 드러냅니다. 큰 실수 한 번으로 장기간 쌓아올린 성공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례없는 위험까지도 인지해서 피하는 유전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금융기관들이 흔히 사용하는 모형으로는 투자 전략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질도 중요합니다. 독립적 사고, 안정된 심리, 인간과 기관의 행태를 예리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장기 투자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매우 똑똑하지만 이런 장점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문제는 그를 계속 잡아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력서에 버크셔 근무 경력을 추가하면 펀드 매니저의 상품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훨씬 많은 보수를 주겠다고 유혹해도 우리가 그를 계속 잡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79년) 잭 번과 나는 루 심프슨이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초과 수익을 올리면 높은 보수를 주는 계약을 그와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그는 계속 높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루는 오래전에 다른 회사로 옮겨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훨씬 많은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오로지 돈이었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는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루와 같은 젊은이를 한두 사람 찾아야 합니다. 사명감 투철한 펀드 매니저를 원해. 2007년 나는 찰리와 루와 내가 떠나면 자리를 메워줄 젊은 펀드 매니저 한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당시 CEO 업무를 맡아줄 탁월한 후보는 여럿 확보했지만 투자 업무를 뒷받침할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실적이 탁월한 펀드 매니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실적이 중요하긴 해도 미래 실적을 전망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실적을 달성한 과정도 중요하고 흔히 학계에서 사용하는 베타로 측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험에 대한 이해와 예리한 감각도 중요합니다.
위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경제 시나리오가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한 직업을 뛰어넘는 사명감으로 버크셔에 근무할 사람을 원했습니다. 찰리와 내가 만나보니 토드 컴즈는 우리 요건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드도 급여에 더해서 S&P 대비 실적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연과 손실 이호를 인정해 급격한 실적 변동 때문에 부당하게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헤지펀드계에서는 그동안 무한 책임 사원들의 부당한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실적이 좋을 때 막대한 보수를 챙긴 다음 실적이 나빠졌을 때 떠나버린 탓에 유한 책임 사원들은 초기에 얻었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무한 책임 사원들이 과거 손실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새 펀드를 만들어 또다시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펀드 매니저들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호구라 하겠습니다. 내가 CEO로 있는 한 나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해서 버크셔의 보유자산 대부분을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토드는 처음에는 펀드 10에서 30억 달러를 운용하고 해마다 운용 규모를 다시 정할 것입니다. 그는 주식에 주력하게 되지만 업무를 주식 투자에만 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펀드 상담사들은 흔히 롱숏, 매크로, 국제주식, 인터내셔널 에쿼리 같은 스타일박스를 애용합니다. 그러나 버크셔가 사용하는 유일한 스타일박스는 현명함, 스마트, 인텔리전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적절한 인재를 발견하면 펀드 매니저를 한두 사람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펀드 매니저의 성과급 중 80%는 각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20%는 다른 펀드 매니저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과에 크게 보상하면서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보상 시스템을 원합니다. 찰리와 내가 버크셔를 떠난 다음에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CEO와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기업 인수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므로 인수 후보 기업을 분석할 때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의결권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사회가 주요 인수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주석, 토드가 버크셔에 합류했다고 우리가 발표했을 때 다수 언론에서는 그가 무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왜 유명 펀드 매니저 중에서 선발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1979년에 합류한 루, 1985년에 아지트 자인, 1959년에 찰리는 유명한 인물이었나요? 우리 목표는 중후한 거물이 아니라 신인 유망주를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80살 먹은 CEO가 쓸 표현은 아니군요.